공장 일에 녹초가 되어 겨우 잠든 자정,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한 지 3개월 만에 걸려온 첫 번째 전화였어요. 야, 박진주, 너 정신 나갔어? 네 시아버지 제사가 코앞인데 어디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이혼한 전 며느리한테 제사 음식을 차리러 오라는 겁니다. 심지어 전화기 너머에서는 상간녀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고, 전 부인. 아직도 주제 파악이 안 되시나 보네. 10년이었습니다. 저 목소리에 새벽같이 앞치마를 두르고 달려가던 세월이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세운 공장으로 시댁 식구를 먹여 살렸는데 돌아온 건 빈손으로 쫓겨나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요. 그리고 제가 3개월 동안 왜 카드를 끊지 않았는지도요.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이 당신들 인생의 마지막 축제가 될 거예요. 마음껏 즐기세요.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줄기가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는 것처럼 고르게 울렸고 저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겨우 눈을 감은 참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김치 포장 라인을 돌리고 거래처 세곡과 납품 일정을 조율하고 다음 달 대형마트 입점 계약서까지 검토하느라 몸이 천근만근이었거든요. 이불을 끌어올리는 손끝에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의식이 스르르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를 찢어버린 건 빗소리가 아니었어요. 협탁 위에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액정이 번쩍이는 빛이 눈꺼풀을 파고들었고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화면에 뜬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전 시어머니. 이혼 도장을 찍은 지 3개월입니다. 이혼 도장을 찍은 뒤로 이 번호에서 연락이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고 그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3개월의 고요가 저에게는 오히려 축복이었는데 그 축복이 자정이 넘은 이 시각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쿵 하고 내려앉았고 손가락 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불쾌함이라기보다는 소름에 가까운 감각이었어요. 3개월 만에 걸려온 이 전화가 반가울 리 없었지만 예감 같은 것이 머리 한구석을 스쳤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전화를 받는 순간 고막이 찢어질 뻔했습니다. 아, 박진주, 너 정신 나갔어? 네 시아버지 제사가 코앞인데 어디서 처자빠져 자고 있는 거야? 전 시어머니인 오 여사의 목소리는 3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고요한 침실을 가르는 그 날카로운 고성은 마치 유리창에 못을 긁는 소리 같았어요.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놓아도 울릴 만큼 거칠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자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집 사람이 아닙니다. 건조하게, 단호하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오 여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혼했어도 할 일은 해야지. 제삿날에 새벽같이 와서 음식 준비 안 하면 동네방네 소문 낼 거야. 며느리 노릇도 못하고 쫓겨난 것이 체면도 없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었습니다. 이혼한 전 며느리에게 제사상을 차리라니 이 세상 어떤 법에도 없는 명령을 이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내뱉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이보다 더한 말도 수없이 들었으니까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간드러지면서도 가시가 돋친 그 콧소리를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아이고, 형님, 아니 전 부인이라고 해야 하나? 아직도 주제 파악이 안 되시네. 오빠가 제삿날에 새벽같이 와서 동태전이나 부치라잖아요. 이지야, 제 남편이었던 사람의 품에 안겨 킬킬대던 바로 그 여자가 전화기 너머에서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 옆에 붙어 앉아 제 자리를 꿰찬 여자의 목소리가 귓속을 날카롭게 긁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거나 숨을 가다듬는 대신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동태전 씹을 때 어금니 조심하세요. 그 턱관절이 조만간 비명을 지를 테니까. 전화기 너머가 찰나 고요해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오 여사의 거친 숨소리가 한 박자 멈칫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곧 배로 높아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 이것이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아직도 건방진 버릇을 못 고쳤구나. 너 그러다 큰 코 다친다. 저는 더 이상 그 소리를 귀에 담아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두 발을 내려 차가운 마룻바닥을 밟았습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서늘한 감촉이 흐릿했던 정신을 한 번에 깨웠어요. 저는 아주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이 당신들 인생의 마지막 축제가 될 거예요. 마음껏 즐기세요. 뚜 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통화가 끊겼습니다. 빗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줄기가 유리 위에 가느다란 줄기를 만들었고 저는 어둠 속에서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은 아직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손끝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어요. 10년이었습니다. 저 목소리에 잠을 설치고 새벽같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뛰어가던 세월이요. 명절마다 30가지 반찬을 차려놓고도 간이 맞느니 정성이 없느니 핀잔을 들었던 제삿날의 새벽이요. 그때의 저는 오 여사가 내뱉는 말 한마디에 온몸이 쪼그라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새 전을 부치다 기름에 데인 손등을 감추면서도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손으로 공장을 세웠고 이 머리로 사업을 키웠고 이 두 발로 그 집 대문을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오 여사는 아직도 자기가 채찍을 쥐고 있다고 믿는 모양이지만 그 채찍이 닿을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어요. 당신이 서 있는 그 화려한 바닥이 사실은 살얼음판이라는 걸, 당신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곧 알게 될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협탁 위에 내려놓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자장가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전쟁의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서랍에서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어요. 재산 분할 포기 공증 서류. 3개월 전 남편이 직접 도장을 찍은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3개월 전에 그날 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었어요. 제가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에 낯선 여자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홍색 하이힐. 제 것이 아니었고 시어머니 것은 더더욱 아니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을 때 남편 우영은 낯선 여자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고 여자의 손이 우영의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문을 여는 소리에도 바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찰나의 정적이 어떤 변명보다도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진주야, 이거 오해야. 그냥 아는 동생이 잠깐. 우영이 더듬거리며 일어섰지만 저는 그 입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시선은 여자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27쯤 되어 보이는 젊은 얼굴이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자가 들어선 거예요. 상황을 본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어디서 네 주제에 내 아들 앞길을 막아. 돈 좀 번다고 유세야? 이거 다 내 아들 공장에서 나온 돈이잖아. 불륜을 저지른 아들이 아니라 불륜을 목격한 며느리에게 호통을 친 겁니다. 그러더니 성큼성큼 다가와 제 뺨을 때렸어요. 왼쪽 볼이 화끈거렸고 입안에 피 맛이 번졌습니다. 10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뺨을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이미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요, 어머님. 아드님 능력이 대단하시죠. 저는 그냥 빈몸으로 나갈게요. 제 목소리가 너무 순순해서였을까요?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 빈몸으로 나가. 재산 분할이고 뭐고 네가 뭘 가져갈 게 있다고. 이 공장은 우리 우영이가 세운 거야.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공장은 100% 제 자본으로 세운 것이었어요. 법인 등기부 등본의 대표이사도 설립 자본금 출자자도 기술 특허 보유자도 전부 박진주라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영이 엄마 앞에서 10년 동안 사장 행세를 해왔기에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아들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죠. 그 착각이 제가 놓을 덫의 가장 완벽한 미끼였습니다. 3개월만 시간을 주세요, 어머님. 집이랑 카드, 명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고 시어머니는 승리자의 여유로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우영은 벽에 기대서서 고개를 돌린 채 제 눈을 피했어요. 진주야, 미안해. 근데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일단 좀 나가 있어줘. 미안하다는 말 뒤에 숨은 뜻은 간단했습니다. 엄마 눈치가 보이니까 제가 알아서 물러나라는 거예요. 1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없는 사람다운 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짐 가방 하나를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것이었어요. 박 대표님, 3개월만 카드를 유지하세요. 변호사님은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후에도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쌓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원금에 이자까지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산 분할 포기각서는 작성 후 3개월 이내에 철회가 가능한데 그 기간만 넘기면 각서의 효력이 확정됩니다. 시어머니 분이 직접 재산 분할 필요 없다고 공증까지 서셨으니 3개월만 참으시면 법적으로 한 푼도 넘겨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제가 바보라고 했습니다. 이혼하고도 왜 시댁 카드값을 대주냐고 미련이 남은 거냐고요. 하지만 사냥감에게는 가장 맛있는 고기를 던져줘야 의심 없이 덫으로 걸어 들어오는 법입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그 아까운 돈을 단 한 푼이라도 저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스스로 재산 분할 필요 없다며 공증까지 서게 만든 이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투자였습니다. 서류 위에 찍힌 빨간 도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인주의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어요. 시어머니의 도장, 우영의 도장, 그리고 제 도장. 3개의 붉은 원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투자의 결실을 거둘 시간이 코앞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고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먹구름 사이로 가느다란 달빛 한 줄기가 바닥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제 앞에 놓인 길 같았어요. 오 여사, 당신이 스스로 판 무덤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 곧 직접 들어가 보시게 될 겁니다. 그 공장은 제 피와 땀으로 지은 곳이었습니다. 28배 김치 하나로 시작했어요. 결혼 초 시어머니와 남편과 한 집에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남는 배추로 김치를 담갔고 그걸 동네 식당 사장님께 가져다 드린 게 첫걸음이었어요. 사장님이 한 입 먹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줌마 이거 매일 가져다 줄 수 있어? 라고 물었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처음엔 하루에 배추 10포기도 못 팔았지만 제가 연구한 양념 비율이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양념을 버무리고 낮에는 거래처를 뛰어다니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고춧가루에 살이 부르텄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배추를 절이는 소금물 냄새가 코끝에 배어도 새벽 찬바람에 손이 퉁퉁 부어도 거래처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을 달려서 연 매출 수십억 대의 진주가 식품을 일궈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남편 우영이 한 일이 뭐였냐고요? 사장실에 앉아 골프 퍼팅 연습을 했습니다. 공장 한쪽에서는 직원들이 땀을 흘리며 김치 포장 라인을 돌리고 있었고 사장실에서는 남편이 초록색 인조잔디 매트 위에 골프공을 굴리고 있었어요. 벽에는 자기 이름이 새겨진 사장 명패가 번듯하게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제가 올려놓은 결제 서류 대신 골프 잡지와 외제차 카탈로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음 사이로 탕, 탕하고 퍼터가 공을 치는 소리가 섞여 들릴 때마다 저는 이를 꽉 깨물고 고개를 돌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두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맞지? 이게 다 우리 우영이가 일군 거야. 며느리는 그냥 경리나 보는 애고. 시어머니가 동네 친구 서넛을 데리고 공장에 올 때마다 저는 속이 뒤집혔어요. 진한 향수 냄새를 잔뜩 뿌린 시어머니가 공장 복도를 거드름 피우며 걸으면 친구들은 기계 설비를 올려다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깨를 한껏 펴며 이 기계가 얼마짜리고 저 냉장 설비가 어쩌고 하며 아는 척을 늘어놓았어요. 정작 그 기계값을 누가 벌었는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으면서요. 우리 우영이가 사업 수완이 보통이 아니야. 이 공장 매출이 얼마인 줄 알아? 친구들이 대단하다, 아들 잘 키웠다며 축혀 세울 때마다 시어머니의 콧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친구들을 데리고 포장 라인까지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마침 직원들이 김장철 특수 물량을 맞추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한복판을 가로지르며 우리 아들이 직원 복지를 얼마나 신경 쓰는데 여기 식당 밥이 끝내줘라고 떠들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는 걸 저만 보았어요.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월급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새벽마다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지만 사장의 어머니 앞에서 입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뒤에서 우영은 불안한 눈빛으로 사무실 밖을 살폈어요. 엄마, 좀 조용히 해. 사람들이 듣잖아. 아들아, 네가 이 공장 사장인데 뭐가 겁나서 그래. 귀 좀 펴. 시어머니가 우영의 등을 탁 치자 우영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진짜 사장이라는 사실이 직원들 입에서 튀어나올까봐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엄마가 자기를 대단한 사업가로 포장해주는 그 달콤한 순간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거짓말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진실을 말하는 용기보다 저렴하다고 믿는 비겁한 사람의 전형적인 계산법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버젓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거래처 미팅 중인지 포장 라인을 점검 중인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진주야, 엄마 체면 좀 세워주게 공장 견학용 선물 세트 좀 50개만 준비해라. 50개요. 선물 세트 하나에 재료비와 포장비가 얼마인 줄이나 알고 하는 소리였을까요? 직원들이 밤새 포장한 제품을 시어머니 친구들 선물용으로 빼돌리라는 말을 남편이 태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말없이 창고로 가서 세트를 꾸렸어요. 시어머니 친구들이 양손 가득 선물 세트를 들고 주차장으로 나갈 때 그 웃음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웃음의 원가가 얼마인지는 이 공장에서 저만 알고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공장 법인 카드로 골프 라운딩 비용을 결제했고 자기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접대비라는 이름으로 처리했어요. 심지어 외제차 리스료까지 공장 경비로 올렸습니다. 제가 장부를 정리할 때마다 남편의 이름이 찍힌 영수증이 쏟아져 나왔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사장 노릇을 해야 하는 남편을 당장 자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족쇄가 되는 순간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밤새 김치 양념 배합을 연구할 때 남편은 거실에서 소주와 맥주의 배합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새벽같이 공장에 나가 기계를 점검할 때 남편은 이불 속에서 코를 골았어요. 제가 은행 대출 상담을 받으며 사업을 확장할 때 남편은 외제차 시승을 받으며 허세를 확장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모든 결과물이 아들의 능력이라 믿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믿고 싶었던 거겠지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대단한 존재여야 본인의 팍팍했던 인생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 테니까요. 그 가짜 왕관을 씌워준 것도 저였고 그 왕관을 벗기는 것도 저라는 사실을 두 사람 모두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사장실로 들어가 봤어요. 지금은 제 사무실이 된 그곳의 벽면에 명패가 걸려있던 자리에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사를 빼낸 2개의 구멍과 명패가 가려주고 있던 탓에 주변보다 색이 바래지 않은 네모난 자국. 김우영이라는 세 글자가 10년간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고작 이 정도의 흔적밖에 남기지 못했다는 게 어쩌면 그 사람의 존재감 자체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빈 자국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 한심하게 웃었습니다. 사장은 일하는 사람이지 퍼팅 연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영 씨, 당신은 그 간단한 사실조차 끝내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곧 이해하게 될 테니까. 그 일은 이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벌어졌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다음 분기 납품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공장 정문 쪽 CCTV 화면에 익숙한 실루엣이 잡혔습니다. 화려한 모피 조끼에 금색 단추가 달린 재킷, 한 손에는 명품 가방, 다른 손에는 누군가의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오 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젊은 여자는 분홍색 하이힐을 신은 이지아였어요. 두 사람은 마치 자기 집 앞마당이라도 되는 듯 정문을 지나 공장 복도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수의실 직원이 황급히 막아서려 했지만 오 여사가 한마디로 제압했어요. 비켜. 내가 누군지 몰라. 여기 사장 어머니야. 복도를 지나 포장 라인 앞에 멈춰선 오 여사는 일하던 직원들을 향해 손뼉을 쳤습니다.
얘들아, 하던 일 잠깐 멈추고 인사해라. 여기 곧 너희 사장님 부인이 될 지하다. 인사 똑바로 해. 직원들의 손이 멈추었고 어리둥절한 시선이 오 여사와 지아에게 쏠렸습니다. 포장 라인의 한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옆 사람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어요. 오 여사는 그 침묵을 복종으로 받아들인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앞으로 이 공장 안주인이 될 사람이니까 다들 잘 모셔. 알았지? 지아는 공장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더니 코를 찡그렸어요. 어머님, 공장이 생각보다 냄새나고 허술하네요. 사장실 소파부터 바꿔야겠어요. 저 조명도 너무 어둡고. 저는 사무실 안쪽에서 모니터 화면을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CCTV 녹화 버튼이 빨간 불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들어오게 둬라. 저들이 여기서 행패를 부릴수록 CCTV에 찍히는 증거는 쌓이고 내 소송 서류는 두꺼워진다. 수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출입을 막으라 한마디만 하면 끝날 일이었지만 저는 일부러 그러지 않았어요. 오 여사는 직원들의 어색한 인사에 만족했는지 곧장 제 사무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중간에 탕비실을 지나면서 여기 커피 좀 내와. 손님이 왔는데 커피 한 잔도 안 내오냐? 라고 소리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탕비실에 있던 직원이 당황해서 종이컵을 잡았다 놓았다 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오 여사는 사무실 문을 벌컥 열더니 제 책상에 떡하니 앉아 의자를 빙글 돌렸어요. 이제 이 자리 주인이 바뀔 거니까 짐이나 싸둬. 알았지? 지아도 뒤따라 들어와 책상 위의 서류와 액자를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렸습니다. 마치 중고 매물을 점검하듯 사무실 구석구석을 훑는 그 눈빛이 가관이었어요. 오빠가 여기서 일했다고? 좀 답답한데 창문이라도 넓혀야겠다. 저는 사무실 안쪽 회의 공간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제 모습을 본 오 여사의 눈이 치켜 올라갔어요. 박진주, 너 아직도 여기 얼쩡거려? 위자료 못 준다니까 공장에 말뚝이라도 박으려고? 어머님, 여기가 제 사무실인데 제가 어딜 가요? 제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차분했습니다. 그 톤이 오히려 오 여사의 신경을 건드린 모양이었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더니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지가 사장인 줄 아나 봐. 우영아, 얘 좀 당장 내보내. 오 여사가 복도를 향해 소리쳤지만 우영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마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있거나 근처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엄마가 버리는 소동에 얼굴 내밀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오 여사는 우영이 나타나지 않자 혼자 씩씩거리다가 제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손으로 확 밀어버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고 그 소리에 복도에 있던 직원 두어 명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지아는 사무실 한쪽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듯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묵묵히 주워 담았습니다. 허리를 숙이면서도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어요. 그 종이들 사이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관련 자료도 있었지만 오 여사가 그 서류의 의미를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글씨를 읽는 것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이니까요. 오 여사는 한참을 떠들다 지쳤는지 지아의 팔을 잡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멀어져가는 구두 소리와 함께 다음에 오면 저 사람 자리 치워놔, 알았지? 라는 오 여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정문 쪽 CCTV에는
두 사람이 주차장으로 향하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고 녹화 시간은 37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녹화 파일을 확인하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저 무모함이 때로는 부럽기까지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날뛰는 저 패기라니. 지아라는 저 여자는 우영 씨가 빈털털이라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소파를 바꾸겠다던 그 당찬 포부가 한순간에 사라지겠죠. 오 여사는 자기가 앉았던 저 책상이 얼마나 뜨거운 가시방석으로 바뀔지 상상이나 할까요? 조금만 더 즐기세요. 그 무지가 주는 행복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결제 알림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이혼 후에도 제 명의로 된 가족 카드를 끊지 않은 이유는 변호사 조언 때문입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저쪽에서 카드를 쓸수록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증거가 쌓이는 구조였으니까요. 저는 카드를 끊지 않았을 뿐 쓰라고 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 여사에게는 그런 구분이 필요 없었어요. 카드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면허증이었으니까요. 어차피 걔가 카드 안 끊는 건 우리한테 미안해서 그런 거야. 이혼 위자료 대신 쓰는 거지 뭐. 오 여사는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지아에게도 당당하게 말했어요. 우영이 전 마누라가 미안한 게 있으니까 카드를 못 끊는 거야. 안 그러면 벌써 끊었겠지. 걱정 말고 필요한 거 사. 그 말을 들은 지아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겠지요. 두 사람에게 그 카드는 합법적인 전리품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백화점 직원의 입을 통해 들은 내용입니다. 이혼 후 2달째 되던 어느 날 오 여사와 지아는 백화점 명품관에 나타났습니다. 오 여사는 익숙한 듯 매장 직원에게 손을 흔들며 들어갔고 지아는 진열된 가방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가며 훑었어요. 직원이 어떤 스타일 찾으세요? 라고 다가가자 오 여사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제일 비싼 거 우리 며느리 될 사람한테 예물로 줄 거야. 며느리 될 사람이라는 말에 직원의 눈빛이 달라졌겠죠. 곧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받았을 거예요. 지아는 800만 원짜리 가죽 가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님, 이거 800만 원인데 괜찮을까요? 오빠가 화내면 어떡해요? 입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이미 가방 손잡이를 쥔 손에는 놓을 기미가 없었겠죠. 오 여사는 콧바람을 후 불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우영이가 공장 수익이 얼만데 이 정도를 못 써? 긁어. 오 여사가 호쾌하게 카드를 내밀었고 결제기가 찍 하고 승인음을 울렸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가방에 이어 구두 한 켤레, 스카프 하나가 더해졌고 지아는 어머님도 하나 사세요. 제가 골라드릴게요라며 오 여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오 여사의 손에도 어느새 쇼핑백이 하나 들려 있었어요. 그 순간 제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카드 승인 800만 원. 백화점 명품관. 저는 공장 사무실 책상 위에 펼쳐놓은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준비 서류였어요. 금액란에 800만 원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 위에는 이미 여러 줄의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3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3개월간 누적된 금액이 한 줄 한 줄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800만 원. 이 돈을 벌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김치 상자를 날랐는지 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양념을 버무리고 거래처에 머리를 숙이고 반품 클레임에 잠을 못 이루던 밤들의 무게를요. 하지만 알아도 상관없겠지요. 남의 땀으로 산 가방이 어깨에 잘 맞기만 하면 그만이었을 테니까. 그날 오후
우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주야, 엄마가 카드를 좀 썼는데 정말 괜찮은 거야? 고마워. 내가 나중에 잘할게. 그 목소리에는 불안과 안도가 반반씩 섞여 있었어요. 카드가 정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심하면서도 어딘가 찜찜한 구석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다가 대답했어요. 글쎄요. 이제 남인데 그 정도는 스스로 판단할 나이 아니에요? 제 말투가 너무 차분했던 걸까요? 아니면 듣고 싶은 대답만 듣는 사람이었던 걸까요? 우영은 전화 너머에서 그래. 고마워. 역시 너는 착해라는 말을 중얼거리고 끊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사람다운 발상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영 씨, 고맙다는 말은 법정에서 다시 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고마움이 아니라 후회로 가득 찬 목소리일 테지만 사실 우영은 불안을 느끼면서도 엄마에게 카드를 멈추라는 말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공장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말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가짜 체면이 한꺼번에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안 끊는 것을 미련이라 해석하고 그 해석에 기대어 안심하는 쪽을 택한 거예요. 비겁한 사람의 비겁한 선택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또 한 건의 결제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300만 원. 뭘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서류의 금액란에 숫자를 하나 더 적어 넣었어요. 긁어라, 더 긁어라. 당신들이 그 카드로 긁는 건 돈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목에 걸릴 올가미를 한 올 한 올 짜고 있는 거예요. 이 내역서의 마지막 장이 채워지는 날, 당신들은 법정에서 이 숫자들을 하나하나 되갚아야 할 겁니다. 원금의 이자까지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저는 서류를 덮고 내일 아침 거래처에 보낼 견적서를 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저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가방을 고르는 동안에도 저는 일을 합니다. 그게 저와 저 사람들의 차이였고 그 차이가 곧 결과의 차이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훗날 우영이 술에 취해 울먹이며 제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날 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3개월의 유예 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 밤이었다고 합니다. 우영은 술에 절어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에 신발을 벗어 던지고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서는데 소파 옆에 쌓여있는 백화점 쇼핑백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 여사와 지아가 그동안 사모은 명품들이었죠. 가방, 구두, 옷, 스카프. 그 화려한 쇼핑백 더미가 우영의 눈에는 폭탄처럼 보였을 겁니다. 저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의 값이 전부 제 카드에서 빠져나간 돈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집에서 우영 혼자뿐이었으니까요. 우영은 서랍에서 이혼 서류 사본을 꺼내 다시 확인했다고 합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어보니 유예기간 만료가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느새 하루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고 서류를 쥔 손이 젖을 만큼 땀이 배었다고 했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우영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재산 분할 포기 각서가 확정되고 카드가 끊기고 공장에서 자기 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3개월 동안 한 번도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거라는 그 안일함이 우영이라는 사람의 전부였으니까요. 거실 바닥에는 빈 소주병 2개가 나뒹굴었고 텔레비전은 아무도 보지 않는 채 화면만 깜빡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안방에서 오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동네 친구에게 제사 자랑을 늘어놓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우영이가 제사상을 얼마나 풍성하게 차릴 줄 알아? 전 며느리한테도 와서 돕게 할 거야. 내 아들이 사장이니까 체면이 있지.
오 여사의 웃음소리가 거실까지 쩌렁쩌렁 울렸다고 해요. 우영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거린 끝에 결심한 듯 안방문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은 나 공장 사장 아니야. 그거 다 진주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 여사가 벌떡 일어나 호통을 쳤다고 해요. 무슨 헛소리야. 네가 세운 공장인데 걔가 너한테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 오 여사는 우영의 말을 단 1초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진실을 전 며느리의 세뇌로 치부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우영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말했다고 합니다. 너 요즘 술을 너무 마셔서 정신이 나갔구나. 내일 제사인데 정신 차려.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있어.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끌어오니 우영은 더 이상 한마디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엄마의 부릅뜬 눈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고 해요. 15대도 20살 때도 30이 넘어서도 늘 그랬던 것처럼요. 엄마 앞에서는 진실이고 뭐고 입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틈을 지아가 파고들었습니다. 지아가 안방에서 나와 우영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오빠 제사 끝나면 우리 결혼 날짜 잡자. 어머님도 빨리 잡으라고 하셨잖아. 우영은 지아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결혼이라니. 지금 빈털터리가 되기 직전인 남자에게 결혼 날짜를 잡자고 하는 이 여자는 자기가 얼마나 깊은 수렁 위에 서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지아야. 너는 모르는 게 있어. 우린 지금. 우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아에게 진실을 말하면 지아가 떠날 테고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에게 그동안의 모든 거짓말이 들통날 테고 어느 쪽이든 자기가 쌓아 올린 허세의 탑이 무너지는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우영은 그 자리에서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오 여사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도 술 먹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지아는 핸드폰을 꺼내 웨딩홀 사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어요. 유예 기간의 마지막 밤이 한 초 한 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영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제 번호를 눌렀다고 해요. 세면대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처참했다고 합니다. 충혈된 눈, 부어오른 얼굴, 술 냄새가 밴 셔츠. 전화벨이 3번 울리는 동안 무슨 말을 할지 머릿속으로 골랐겠지만 4번째 벨이 울리기 전에 스스로 끊어버렸다고 해요. 한 번만 더 봐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 말을 내뱉을 자격이 자기에게 없다는 걸 본인도 알았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세면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다고 했어요. 밖에서는 오 여사의 웃음소리와 지아의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들렸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예 기간의 마지막 밤을 새고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부재중 전화 한 건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우영. 저는 그 알림을 보고도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공장 사무실에서 내일 아침 거래처에 보낼 서류를 정리하는 중이었거든요. 우영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굳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미안하다, 한 번만 더 내가 잘할게. 결혼 생활 내내 수백 번은 들었을 그 대사를요. 그리고 그 대사 뒤에는 한 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김우영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김우영다웠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엄마에게 뒤집어질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제 쪽에서 벼락이 떨어질 것 같고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오 여사에게 모욕을 당할 때마다 그 사람은 화장실로 숨거나 잠든 척을 했습니다.
자기 비겁함의 대가를 항상 제가 치르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 그 대가를 치를 사람은 저가 아니라 바로 그 자신과 그의 어머니입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났어요. 우영 씨. 저는 서류를 정리하고 공장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바쁜 하루가 될 테니까요. 제사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지만 잠이 더 올 리 없었습니다. 옷장에서 남색 정장을 꺼내 걸어두고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면서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3개월을 기다린 아침이었으니까요. 공장에 도착한 건 7시였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고 포장 라인이 가동되면서 익숙한 기계 소음이 공장을 채웠어요. 오늘은 거래처 납품 일정까지 겹쳐 있어서 공장 안이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최 공장장이 현장을 점검하며 돌아다니고 있었고 조리실에서는 식당 조리사분들이 직원 점심 준비를 시작하고 계셨어요. 9시 반쯤이었을 겁니다. 정문 쪽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오 여사였습니다. 밍크 코트를 걸치고 한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른 손으로 지아의 팔을 끌며 공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수위 직원이 막아서자 비켜. 오늘 제사라 바쁘단 말이야. 라며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오 여사는 곧장 공장 조리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포장 라인 직원 한 명을 불러 세웠어요. 너 식자재 창고 어디야? 밀가루, 달걀, 기름 빼놔. 오늘 우리 집 제사야. 직원이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자 오 여사는 혀를 차며 조리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던 조리사분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하던 거 멈춰. 오늘 우리 집 제사라고. 창고에서 밀가루, 달걀, 부침 기름 넉넉히 꺼내고 고기도 한 덩이 빼놔. 전이랑 산적은 여기서 준비하면 되지. 당연하다는 듯 지시를 내리는 오 여사 뒤에서 지아가 조리실을 둘러보며 여기가 식당이에요? 생각보다 넓네라며 한가하게 말했습니다. 조리사분들이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공장 식자재는 직원 식사와 제품 생산용인데 그걸 개인 제사에 쓰겠다니요. 한 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이건 공장 물자라서 저희 마음대로 빼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뭐, 사장 어머니가 시키는데 어렵다고? 내 아들이 사장인데 내가 이것도 못해? 오 여사의 목소리가 조리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최 공장장이 달려왔어요. 땀이 밴 작업복 차림의 공장장이 조리실 앞에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납품 물량 때문에 공장이 매우 바쁜 시간입니다. 식자재를 빼면 오늘 점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기고요. 죄송하지만 다른 방법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찰싹 오 여사의 손바닥이 공장장의 왼쪽 뺨을 때렸어요. 조리실 안팎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멈추었습니다. 공장장은 뺨을 맞은 채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붉어진 볼 위로 5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올라왔어요. 50이 넘은 사람이, 이 공장에서 10년 넘게 현장을 지켜온 사람이 한 대도 아니고 80이 다 된 노인에게 맞은 겁니다. 공장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가 풀렸어요. 사장 어머니라는 직함이 그 주먹을 묶고 있었습니다. 감히 누가 나한테 죄송하다는 소리를 해? 너 이 공장에서 잘리고 싶어? 오 여사가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지아는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치고 있었어요. 소란을 들은 포장 라인 직원들까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조리실 앞 복도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거래처에서 납품 확인차 방문한 담당자 두 분도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공장 전체가 이 소동 하나에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조리실 뒤쪽에서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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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색 정장에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제가 서류 봉투를 한 손에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조리실 앞에 모여든 직원들이 양옆으로 갈라졌어요. 저는 공장장 앞에 멈춰서서 먼저 공장장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뺨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공장장님, 괜찮으세요? 공장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고개를 돌려 오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공장장님께 손을 대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리실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진 터라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닿았을 겁니다. 오 여사는 저를 보자 눈이 뒤집혔어요. 박진주, 네가 감히 여기서 나한테 대들어? 내 아들 공장에서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이 경리가 감히. 경리요? 저는 한 발 다가서며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종이를 펼치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조리실에 울렸고 공장 사람들의 시선이 제 손에 쏠렸습니다. 어머님, 착각도 정도껏 하세요. 이 공장의 설립 자본금, 기술 특허, 법인 명예, 전부 다 제 겁니다. 김우영 씨는 그저 제 남편이라는 이유로 자리 하나 얻어 앉아 월급을 받아갔을 뿐이고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떨어질 때마다 조리실의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놀람에서 이해로, 이해에서 수긍으로 변해갔습니다. 누가 이 공장을 진짜로 돌려왔는지, 새벽마다 가장 먼저 출근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 거짓말이야. 이건 다 네가 조작한 거지. 우영이가 사장이야. 저는 서류 봉투에서 두 번째 종이를 꺼냈습니다. 김우영 해고 통지서. 김우영 씨는 오늘부로 공금 횡령 및 업무 태만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여기에 세부 내역이 전부 적혀 있어요. 법인 카드로 결제한 골프 라운딩 비용, 술자리 비용, 외제차 리스료, 전부 공장 경비로 처리한 내역입니다. 제 목소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공장 정문 쪽에서 허둥지둥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영이었어요. 땀에 젖은 얼굴로 조리실까지 달려온 우영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서류를 든 제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우영아, 오 여사가 아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아니지, 너가 사장 맞지?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지? 오 여사가 우영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우영의 눈이 바닥을 향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이마에서 땀방울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영에게 꽂혔어요. 그리고 우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장 조리실 바닥, 기름기 묻은 타일 위에 두 무릎이 닿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10년간 사장 행세를 하던 남자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 진주 거 맞아. 나 돈 한 푼 없어. 우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음이 터진 건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섞여 나왔어요. 바닥에 떨어진 눈물이 타일 위에 동그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공장 안이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어요. 기계 소리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전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 여사의 손에서 우영의 옷깃이 스르르 풀렸어요. 한 발, 두 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손이 허공을 더듬다가 벽을 짚었습니다. 허리가 접히고 무릎이 꺾이는 게 보였어요. 밍크 코트 자락이 바닥에 끌렸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우영이가 세운 공장인데 내 아들이 같은 말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하는 오 여사의 모습은 차마 측은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처참하기는 했습니다. 자기가 믿어온 세계가 통째로 무너지는 순간을 눈앞에서 겪고 있었으니까요. 그 옆에서 지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팔짱을 끼고 여유롭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 있었어요. 아까까지 팔짱을 끼고 여유롭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 있었어요. 뭐라고? 오빠가 돈이 없다고?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영을 내려다보던 눈빛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어요. 아무 말 없이 돌아서더니 굽 높은 구두 소리를 내며 빠르게 공장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 구두 소리가 복도에서 점점 작아지다가 정문을 지나 사라졌어요. 우영이 지아야 라고 불렀지만 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참았습니다. 3개월이 아니라 10년을요. 공장 사람들의 시선이 오 여사의 밍크 코트에 꽂혀 있었어요. 저 코트도 제가 김치를 팔아번 돈으로 산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 여사가 그토록 자랑하던 아들의 공장, 아들의 능력, 아들의 성공, 그 모든 것이 모래성이었다는 진실이 이 조리실의 기름 냄새와 함께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뒷목을 움켜쥔 오 여사가 벽에 기대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기 시작했어요. 저는 공장장에게 눈짓을 보내며 상황을 정리하라는 신호를 주었습니다. 공장장이 직원들에게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라인 가동합니다라고 지시하자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거래처 담당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어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떠나면서도 한 번씩 뒤를 돌아보았어요. 바닥에 엎드린 우영과 벽에 기대숨을 헐떡이는 오 여사를. 우영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오 여사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왼쪽 가슴을 움켜쥔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제 구두 소리만이 텅 빈 복도에 울렸어요. 이 순간을 위해 참았습니다. 3개월이 아니라 10년을요. 새벽마다 김치 양념을 버무리며 손가락이 갈라질 때도, 시어머니의 폭언에 뺨이 부어오를 때도,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고도 맞은편이 되어야 했을 때도, 그 모든 순간마다 저는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기계를 돌리고 거래처를 뛰어다녔어요. 그게 제가 아는 유일한 복수의 방법이었으니까요. 오 여사가 그토록 자랑하던 아들의 공장, 아들의 능력, 아들의 성공, 그 모든 것이 모래로 쌓은 성이었다는 진실이 오늘 이 공장의 기름 냄새와 함께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당신이 내 뺨을 때리고 제가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저를 맨몸으로 내쫓은 대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의자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오늘 처리해야 할 납품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사무실에 돌아와 의자에 앉은 지 30분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공장장이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숨가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아까 그 사모님이 조리실에서 쓰러지셨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의식이 없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리실로 달려가니 오 여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밍크 코트가 기름기 묻은 타일 위에 펼쳐져 있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왼쪽 가슴을 움켜쥔 손가락이 파랗게 변해 있었고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 나왔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우영이 옆에 무릎을 꿇고 엄마, 눈 떠, 라고 소리치며 어깨를 흔들고 있었지만 오 여사의 눈꺼풀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서 있던 직원 한 명이 쓰러진 오 여사의 머리 밑에 접은 수건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뒤틀렸습니다. 분명 원했던 장면이었는데 막상 사람이 저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붙잡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가져와 오 여사를 조심스럽게 실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에 씌워졌어요. 구급대원이 보호자분 누구세요? 라고 물었을 때 우영이 허둥지둥 손을 들었습니다. 구급차에 올라타는 우영의 뒷모습은 아까까지 공장 바닥에 무릎 꿇고 울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셔츠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구겨진 바지의 무릎 부분이 검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공장 정문에 서서 구급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빨간 경광등이 점점 작아지더니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사이렌 소리도 함께 멀어졌어요. 정문 앞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흐트렸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고요가 흘렀어요. 공장장이 밖에서 직원들을 다시 라인으로 돌려보내는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기계가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공장을 채웠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펼쳐놓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 서류가 제 무기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만에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우영이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흐느끼는 숨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한참을 더듬거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진주야, 엄마가 심근경색이래. 당장 수술 안 하면 위험하대. 목소리가 갈라지고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섞여 나왔어요. 근데 수술비가 나한테 돈이 없어. 카드 긁었는데 첫 번째도 잔액 부족, 두 번째도 사용 정지, 세 번째도 한도 초과. 지갑에 있는 거 다 긁었는데 하나도 안 돼. 우영의 말이 빨라졌어요. 마치 시간이 없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처럼요. 지아한테 전화했는데 번호가 차단됐어. 3번이나 걸었는데 사용할 수 없는 번호래. 아까 공장에서 나간 뒤로 연락이 안 돼. 친구들한테도 돌렸는데 받는 사람도 없고 그나마 받은 한 명은 요즘 사정이 안 좋다면서 끊었어. 삼촌도 이모도 다 안 된대. 공장에서 벌어진 일이 벌써 퍼진 거였습니다. 사장이라 떵떵거리던 사람이 사실은 빈털털이었다는 소문이 전화 한 통보다 빠르게 돌고 있었어요. 돈이 있을 때는 형님 동생 하던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 걸 알자마자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참혹하겠지요. 우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결국 울음이 터졌습니다. 진주야, 제발, 난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우리 엄마만 살려줘. 응? 엄마가 죽어가고 있다고. 제발.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우영의 울음소리 사이로 병원 안내 방송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옆에서 보호자분,
서두르셔야 합니다라고 재촉하는 목소리도 섞여 나왔어요. 우영은 그 소리에 더 다급해졌는지 말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분 단위로 나빠지고 있대.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정말 위험하대. 진주야, 제발. 너밖에 없어. 나한테 진짜 아무것도 없어.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우영의 울음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병원 복도의 소음이 배경처럼 섞여 들렸어요. 어디선가 안내방송이 울리는 소리,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울리는 소리. 그 한복판에서 38살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겠지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장면이 겹쳐 떠올랐어요. 결혼 초 제가 처음으로 김치를 담갔을 때 시어머니가 한 입 먹어보고 이건 누구한테 배웠냐? 맛이 괜찮은데라며 고개를 끄덕이던 얼굴이 먼저 보였습니다. 10년의 세월 중에 딱 한 번 저를 인정해 주었던 그 찰나의 표정이 이상하게도 이 순간에 떠올랐어요. 물론 그 뒤로 돌아온 건 구박과 모욕뿐이었지만요. 그 뒤를 이어 다른 장면들이 밀려왔습니다. 어디서 이 주제에 내 아들 앞길을 막아. 뺨을 때리던 오 여사의 손바닥 감촉이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왼쪽 볼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 공장에서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오늘 아침 조리실에서 공장장의 뺨을 때리던 그 모습이 겹쳐졌어요. 진주야, 미안해. 근데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일단 좀 나가 있어줘. 3개월 전 불륜 현장에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우영의 비겁한 뒷모습까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갈아서 자기들 인생의 양분으로 쓰고 다 짜내고 난이 껍데기처럼 버린 사람들. 그런데 지금 그중 한 사람이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고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저를 짓밟고 뺨을 때리고 맨몸으로 내쫓은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저를 하녀 취급한 사람이라 해도 사람이 죽어가는 걸 모른 척하는 건 그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부류에 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짜로 베풀 생각은 없었어요. 죽게 내버려 두는 건 너무 쉽습니다. 살아남게 해서 자기가 누리던 모든 화려함이 남의 것이었음을 매 순간 깨닫게 하는 것. 숨을 쉴 때마다 그 숨이 누구 덕분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사는 것. 그게 진짜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영 씨. 울음소리가 뚝 멈추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는 톤이 달라진 걸 느낀 모양이었어요. 수술비는 보내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 할게. 뭐든. 우영이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어요. 오늘 이후로 저한테 연락하거나 제 주변에 접근하면 수술비의 2배를 상환한다는 각서를 쓰세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그 집 명의도 제 거라는 건 알고 있죠?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조건이 얼마나 가혹한지 깨달은 건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병원 복도의 소음만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마 우영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수십 가지 생각이 뒤엉키고 있었겠지요. 수술비를 받으면 엄마를 살릴 수 있다. 하지만 각서를 쓰면 집에서 쫓겨나고 다시는 진주에게 연락할 수도 없다. 그래도 엄마가 죽는 것보다는 낫다. 그 계산이 끝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5초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알겠어. 다 할게. 제발 빨리 보내줘. 엄마가. 시간이 없어. 내가 병원에 도착하면 각서에 도장 찍어요.
그 전에 수술비는 먼저 입금해 줄 테니 병원에 수납하고 수술부터 진행시키세요. 계좌번호 불러요. 우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좌번호를 불렀습니다. 저는 메모지에 적으며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숫자 하나 틀리면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방금 적은 계좌번호를 입력했어요. 수술비 금액을 입력하는 손가락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이 돈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양념을 버무리고 거래처에 머리를 숙이고 한 상자 한 상자 포장하며 쌓아 올린 돈이에요. 그 돈을 10년 동안 저를 짓밟은 사람들의 수술비로 보내야 한다는 게 여전히 입안에 쓴맛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거래였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거래. 그리고 오 여사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빚을 안기는 거래.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 완료. 화면에 뜬 네 글자를 확인하고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각서 양식을 꺼내 가방에 넣었어요. 도장과 인주도 함께요. 차 키를 쥐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병원까지는 30분 거리였어요.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공장 건물이 점점 작아졌어요. 도로 위의 차들이 평소처럼 흘러가고 있었고 보도에서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 속을 지나면서 저는 평범하지 않은 일을 하러 가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 들어있는 각서 양식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종이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우영과 오 여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집도 잃고 연락처도 끊기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 차가 멈추었어요. 운전대 위에 올려놓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새벽마다 김치 양념을 버무리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이 손으로 돈을 벌었고, 이 손으로 이체 버튼을 눌렀고, 이 손으로 앞으로 각서를 내밀 겁니다. 오 여사, 당신의 심장은 이제 제 돈으로 뜁니다. 숨을 쉴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제 뺨을 때렸던 그 손을 다시 들어 올릴 수 있는 것도 제가 그 수술비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수술 들어갔어. 진주야 정말 고마워. 우영이 보낸 문자였어요. 수술비가 입금되자마자 수납을 하고 수술이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확인하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가방 안에는 각서 양식과 도장, 인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수술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하얗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걷는 제 구두 소리가 병원의 고요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어요. 수술 대기실 앞에 우영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는데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코끝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셔츠에는 아침에 공장 바닥에 무릎 꿇었을 때 묻은 기름때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를 본 순간 우영은 의자에서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진주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엄마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말하려다 울음이 올라온 건지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저는 한 발 거리를 두고 서서 우영의 인사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동정을 주고 싶지도 받고 싶지도 않았어요. 다만 사람이 수술실 앞에서 엄마 걱정에 울고 있는데
그 앞에서 차갑게 굴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수술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응. 의사 선생님이 2~3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어. 지금 1시간 지났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실 맞은편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영도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방향에서 희미한 기계음이 들려왔고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의 신발 소리가 오갔어요.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진 전광판이 묵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서를 내미는 것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의 생사를 모르는 채 떨고 있는 사람 앞에서 서류를 들이미는 건 아무리 그동안 당한 것이 있다 해도 제가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각서는 수술이 끝난 뒤에 받아도 늦지 않았어요. 어차피 전화로 이미 약속을 받았으니까요. 대기실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갔어요. 우영은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건지 잠든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가끔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형광등이 고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의 이 대기실에서 전 남편 옆에 앉아 전 시어머니의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는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저는 공장 사무실에서 납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뭘까? 각서를 받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은 미움만으로 채울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서 밥을 짓고 명절에 전을 부치고 시아버지 기일에 절을 올렸던 세월이요. 그 시간들이 전부 무의미했다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겠어요. 무의미하지 않았기에 더 아팠고 더 아팠기에 이렇게까지 온 것이니까요. 저 또한 마지막 마음의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왔어요. 우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막힌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했고 혈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다만 심장 근육 일부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고 퇴원 후에도 약물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우영의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의사는 추가 설명을 몇 마디 더하고 다시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우영이 진정될 때까지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았을 때 조용히 말했어요. 수술 잘 됐다니 다행이에요. 진주야, 정말 이 은혜를 평생. 우영 씨, 제 목소리 톤이 달라진 걸 우영도 느꼈을 겁니다. 눈물을 닦던 손이 멈추었어요. 전화에서 말한 대로 각서를 쓰셔야 해요. 우리가 보는 건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대기실 옆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각서 양식, 도장, 인주. 서류에는 전화에서 말한 조건이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위반 시 수술비의 2배 상환. 그리고 아파트 퇴거. 우영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씨를 읽는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얼굴에서 남아있던 안도감이 조금씩 지워져 갔습니다.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위반 시 수술비의 2배 상환, 아파트 퇴거. 4가지 조건이 간결한 문장으로 적혀 있었어요.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거야? 그 집 명의가 제 거라는 건 알고 있죠? 전화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우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진주야, 엄마가 퇴원하면 갈 데가 없어. 엄마는 아직 거동도 힘들 텐데.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았어요. 수술이 끝났다 해도 오 여사는 당분간 거동이 어려울 것이고 갈 곳이 마땅치 않을 거예요. 우영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한 줌의 희망을 걸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혹시 진주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혹시 기한을 늘려주지 않을까 하는. 하지만 저는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지붕을 제공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10년간 지붕을 제공한 것도 저였고 그 지붕 아래에서 모욕당한 것도 저였으니까요. 한 발 더 물러서면 이 사람들은 또 제 선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3개월 동안 카드를 유지해 준 것도 수술비를 보내준 것도 전부 제가 미안해서 그런 거라고 합리화하겠지요. 그래서 선을 긋는 거였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퇴원까지는 병원에 계실 거잖아요. 그 사이에 방을 구하세요. 그건 우영 씨가 해결할 일이에요. 제 말이 잔인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의 문제를 떠안아 줄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그래왔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뺨을 맞고 돈을 빼앗기고 맨몸으로 쫓겨난 것이 전부였어요. 이번에 제가 하는 일은 잔인한 게 아니라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의 삶에 제 인생이 소비되지 않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끊어내는 것. 은혜라고 했죠?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은혜가 아니라 거래예요. 제 돈으로 사람 목숨을 살렸으니 그에 맞는 대가를 받는 것뿐이에요. 우영은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술실 방향에서 오 여사가 회복실로 옮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침대 바퀴가 복도 바닥을 구르는 소리, 간호사가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소리. 우영이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인주에 도장을 묻히는 손이 떨렸어요. 서류 위에 도장을 찍기 직전 수술실 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방금 엄마의 목숨을 살려준 돈의 대가로 집을 잃고 영원히 진주와의 인연을 끊는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는 거였어요. 그 찰나에 우영의 눈가에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꾹 도장이 종이에 찍혔어요. 빨간 인주가 번지며 동그란 자국을 남겼습니다. 저는 서류를 확인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어머님 회복 빠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저를 괴롭힌 사람이라 해도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아기를 품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 사람의 인생에 더 이상 제 자리는 없을 뿐이었습니다. 우영이 뒤에서 말했어요. 진주야,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되는 거야?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다만 걸으면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건 이제 우영 씨가 직접 찾아야 할 길이에요. 병원 복도를 지나 로비를 걸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바깥 공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병원 안의 소독약 냄새와는 전혀 다른 싱그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3개월 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무게가 아까 각서에 찍힌 도장 한 방에 내려놓아진 것 같았습니다. 슬프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났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백미러에 병원 건물이 비쳤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서 곧 오 여사가 눈을 뜰 겁니다. 마취에서 깨어나 흐릿한 시야로 천장을 올려다보고 옆에 앉은 우영의 얼굴을 알아보겠지요. 그리고 우영이 입을 열 거예요.
엄마, 우리 집에서 나가야 해. 돈도 없어. 진주랑은 완전히 끝났어. 오 여사가 그 말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방금 수술을 받은 심장이 그 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 저는 그것까지 걱정해줄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제 심장을 짓밟으면서 제가 견딜 수 있는지 한 번이라도 걱정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하지만 저는 오 여사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술비를 보냈고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각서를 받았고 마지막으로 회복을 빈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 이상은 제 몫이 아닙니다. 엔진을 걸었습니다. 오 여사, 당신의 심장은 이제 제 돈으로 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든 잊든 당신의 자유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당신들의 삶을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10년이면 충분했어요. 아니,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당신들에게 드렸던 시간의 10분의 1만이라도 저 자신에게 썼더라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했을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10년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해주었으니까요. 차가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 끝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트렸어요. 이제 진짜 끝입니다. 그로부터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봄에 새로운 거래처 5곳과 계약을 맺었고 여름에는 전국 대형마트 입점이 확정되었어요. 가을에 공장을 증축했고 겨울에는 진주가 식품이 올해의 식품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버무리던 김치가 이제 전국의 식탁 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는 경제 잡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촬영장은 밝았어요. 조명이 부드럽게 얼굴을 감쌌고 카메라 앞에 놓인 의자에 앉으니 기자가 미소를 지으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자수성가 여성 기업가로서 많은 분께 귀감이 되고 계신데요.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카메라 렌즈가 저를 비추고 있었고 조명 너머로 촬영 스태프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저를 갉아먹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비는 스스로를 죽이는 독약과 같습니다. 성공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썩은 동아줄을 과감히 잘라낸 것이 아닐까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내용 정말 좋습니다. 많은 여성분께 귀감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카메라가 꺼지고 촬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시각 이 도시 어딘가의 변두리 빌라촌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우연히 전해 들은 것이에요. 좁고 습한 단칸방이었다고 합니다. 벽지는 곳곳이 들떠 있었고 형광등 하나가 지직거리며 방을 비추고 있었어요. 오 여사는 심장 수술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방 한 구석 이불 위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한때 밍크 코트를 걸치고 백화점 명품관을 누비던 사람이 낡은 이불을 덮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영은 인력사무소를 전전하다 돌아와 마루 한쪽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경제 잡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속에 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 여사가 그 화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리모컨을 집어 끄려 했지만 수술 후유증으로 손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대요. 화면 속 제가 썩은 동아줄을 잘라냈다고 말하는 순간 오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복덩이를 발로 찼어. 우영이 소리쳤어요. 엄마, 그 텔레비전 좀 꺼. 보기 싫다고.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오 여사는 우영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고 해요. 아들아, 우리가 진주한테 빌면 다시 받아주지 않을까? 우영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꿈깨, 엄마. 우린 이제 그 사람 발밑에도 못 가. 각서를 썼다고. 다가가기만 해도 수술비 2배를 물어내야 해. 우리가 어떻게 되든 그 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라고. 단칸방에 침묵이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오 여사는 천장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엔진을 걸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를 달리며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흐트렸고 강 위로 반짝이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이제 새벽 5시에 혹은 자정에 저를 깨우는 전화벨 소리는 없습니다. 내일 제사상을 걱정할 필요도 누군가의 카드값을 메우기 위해 밤을 새울 필요도 없어요. 오롯이 저를 위한 아침, 저를 위한 커피, 저를 위한 인생. 오 여사, 우영 씨, 당신들이 준 그 지옥 덕분에 저는 진짜 천국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맙다고는 하지 않을게요. 그저 평생 그 밑바닥에서 제가 빛나는 걸 지켜보며 사세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고 앞만 바라보며 달렸어요. 여러분,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주는 10년 동안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세운 공장으로 시댁 식구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무시였어요. 진주가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정작 격리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내 걸 내 거라고 말 못하는 순간 그게 바로 균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내가 만든 것, 내가 일군 것, 내가 벌어온 것, 그건 당당하게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진주처럼 끝까지 참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참지 마세요. 내 자리는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게 나를 위한 진짜 자비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많은 분들에게 자그마한 위로와 대리만족, 그리고 통쾌한 사이다를 전달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